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반응인데 계속 대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 리액션 시간인데요. 네. 근데 사실 요새 뉴스를 보면 반응이 아니라 대응 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 뉴스 리액터. 오늘은 대응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김만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40만.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게, 축하 인사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서 제가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요. 들어오면서부터 40만 봤는데 언제 축하 인사를 드리나 하다가 딱 방송 시작할 때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더 빨리빨리 이제 성장해서 50만, 60만, 100만까지 가길 바랍니다. 네, 예. 함께 만든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광복 회장이 일본 극우 기쁨조. 네, 신지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네, 이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종찬 회장이 주장하는 1919년 건국 주장이 이 일제강점 기간을 36년에서 9년으로 4분의 1 토막내는 얘기라고 하면서 이종찬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기조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적어도 이종찬 광복회장과 그 가문이 이런 소리를 들을 위치는 아니지 않냐라면서 내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내일 기념식을 두고 반쪽 광복절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중 유일하게 개혁신당이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 그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이로써 야7당 전부가 내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신지호 기획부총장이 페이스북에 표현이 과했음은 인정을 하고 사과하지만 일본 극우가 환호할 논리라는 주장은 유지한다라면서 이준석 의원은 예정대로 경축식에 참석하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고요.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전하고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그 국힘의 신지호 그 전략기획 부총장이라는 분이 저는 생각해 볼 때 일본 극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예, 일본 극우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그게 이런 발언이 뭐 일본이 극우가 기뻐할 뭐 기쁨조 역할이고 우리 일제 강점기를 9년으로 줄인다라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어요. 예? 대한민국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상해에 있었겠어요. 강점을 당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걸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국힘의 신지호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뉴라이트 시작에서부터 그 역할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연대 대표라고 해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뉴라이트가 만들어질 때 사실 뭐 거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강성 이데올로기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사상 선행이라 그래가지고 뭐든지 사상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윤 대통령이 요즘 막 이념을 많이 앞세워서 비판받고 있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생각해 보면 2022년 7월에 한 발언이 뭐냐, 새 정부의 국민이 기대하는 게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다.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과학이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냐? 윤 대통령이 내세운 건 실용과 과학이었고 이전 정부를 이념 정부로 비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왜 이념으로 돌아섰냐라고 했을 때 이 신지호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이념 쪽에 치우쳐 있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쓴 용어 중에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북한 체제를 원색적으로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기쁨조라는 말이.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활용해서 원색적으로 독립운동한 가문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친일에 대한 비판을 종북으로 받아치는 전형적인 비판 방식의 변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이제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이준석 의원이 한 말이 맞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예. 적어도 이종찬 강북회장과 그 가문이 이런 소리를 들을 위치는 아니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했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뭐 뉴라이트 시작했을 때 뭐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상 정량을 하면서 더 극렬하게 그 반대 세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극렬하게 반대 세력이 되는 건 뭐냐? 사상 전향을 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어렸을 때 자유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분들은 어떠냐? 그냥 이렇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100분 토론 때 음주 토론으로 엄청나게 비판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이다?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불행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한번 진지하게 이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풀 뜯는 고양이님이 국가에게 희롱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 독립기념관장 물러설 이유 없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관장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받았고 성실하게 관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누가 친일파인가라는 글에서 김 관장은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인이 친일파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박정희가 만주 국군 장교였다는 사실만으로 독립군 토벌 부대원이라 단정짓고 그를 적극적인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김영석 관장은 과거에도 안익태 작곡가나 백선엽 장군에 대한 재평가를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이번 관장 취임식에서도 이 친일 임명 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중에서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역사 전쟁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동대구역 앞에는 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이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차원이라고 밝혔고요. 또 서울 용산구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생길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관련해서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치 철학자이시니까 더 좀 네. 보이는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이 박정희를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건 역사 왜곡이다까지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실제 이제 이분이 얼마나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인지를 좀 판단해 보면 되는데 실제 신주백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김영석 관장이 독립운동사를 연구했다고 하는데 학계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회자된 적이 없다. 독립운동에 대해 뭘 연구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논평할 가치조차도 없다. 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요. 이제 이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뉴라이트가 아니라는데 내가 너는 뉴라이트라고 저거 우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김형석 관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뉴라이트 이전의 문제다. 이 사람은 그냥 매국노다. 그냥 반민족 반국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독립기념 관장으로 앉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려고 혈서 쓰고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원서에 그 썼던 사실 다 만주신문에까지 다 실려 있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한 사실 그리고 일본 육사 수속 졸업한 뒤에 만주군 소위로 인간돼서 관동군에 배치된 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친일파라고 분류를 안 하면 어떤 사람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 친일파 그러면 분류 기준이 도대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이 김관장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자신이 2021년에 자신의 블로그에 뭐라고 쓰냐면 누가 친일파라는 글의 제목에서 친일파라는 용어가 광복과 함께 시효가 끝난 용어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특수상황에서 파생한 매국적 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45년 광복과 함께 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친일파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1945년 광복과 함께 친일파라는 용어가 시효가 끝났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한여름에 낙엽 밟는 소린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광복과 함께 시효가 끝나요? 왜 친일파들이 친일을 통해서 부와 교육을 독점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쌓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 이후에 그들이 다 권력 세력이 되었는데 어떻게 친일파라는 용어가 시효가 끝날 수가 있습니까? 광복과 함께 그들이 받았던 특혜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야 친일파라는 용어의 시효가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역사 논쟁, 역사 전쟁이 이렇게 반복되느냐? 정말 우리가 광복 이후에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예. 그러면 뭐냐? 근본적으로 역사의 전쟁이 시작되는 건 뭐냐? 역사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 전쟁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친일파들이 그만큼 우리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광복 이후에 친일파들 정리를 못했다라는 증거가 지금의 역사 전쟁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종찬 회장도 용산에 밀정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생각나는 키워드가 연결되네요.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네, 권익위 안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직속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했다 이런 내용이죠. 네, 정승윤 부위원장이 어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패 방지국장 직무대리였던 고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압력을 받았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 권익위는 합의제 기구이지 사무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권익위 내부 게시판에 고인을 애도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권익위 내부 익명 게시판에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을 지목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러나야 할 사람, 모른 척 뻔뻔하게 앉아 계신 그분, 권익위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상가에서 소리치신 그분 맞죠? 라고 되물으며 제발 스스로 물러나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이 익명의 게시자가 적었습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좀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 전현희 의원이 이 간부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청문회가 잠시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는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받아치자 이 장경태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라고 언쟁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 국민의힘이 전현희 의원의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의원직 제명까지 지금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방금 속보가 좀 나오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그 걸핏하면 공무원들 국회에 불러 윽박 지르고 자신들 말을 듣지 않으면은 공무원 연금 박탈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죽음을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말도 좀 눈에 띄는데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김만권 박사님 관련된 소식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서로 말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 자기한테 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부인한테 막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뽑아줬는데 뒤에서 명품백이나 받고 이런 거면 우리 국민을 향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를 행위를 뒤에서 한 겁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이 뽑아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행위를 한 건가요? 그거부터 일단 들여다봐야 되고 실제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사회다. 너무 사람들이 뻔뻔해졌다. 뻔뻔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사회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는데요. 실제 이제 이 뭐 정순윤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순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알고 보면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고요. 그리고 대선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활동을 했고 그리고 실제 정부위원장이 권익위 내부에서도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거로 지금 좀 알려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권익위가 사실 이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할 때 그때 갑자기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 그 브리핑을 열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그 브리핑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정순윤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대통령 직무와 관련 그 10월 12일에는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관련성이 없으니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바로 또 이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사건 종결 처리자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알려진 이 김 국장과 전원회의에서 종결 처리에 반대한 위원들 간의 갈등을 빚은 인물도 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이 나는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니까 더더욱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제 그런데 저는 정순윤 부위원장이 그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마치 거취를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 순직 절차를 자기가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하는 용어잖아요. 근데 왜 그 시기가 순직 절차가 마무리될 때일까요? 자기가 마치 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자비로운 인간처럼 뭔가 자애로운 사람처럼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고인과 유가족을 모독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직 인정까지 2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순직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걸 핑계 삼아서 사퇴 안 하겠다라는 말과 별로 크게 다른 말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담긴 함의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지금 계신데 그분에게 마치 그분에 얹혀서 뭔가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메이님도 착하고 양심적일수록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인권위원장 후보. 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했죠. 이 전직 공안검사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다라는 평가가 시민사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등 보수적 판결을 해왔는데 무엇보다 퇴임 이후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후보자가 지난 6월 발간한 저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면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성범죄가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차별적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한 강의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네, 김만곤 박사님이 웃음으로 리액션을 이미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약간 오픈 웃음인 거죠? 예.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은 잘은 모르겠고요. 같은 공부를 비슷한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까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위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집단의 권리가 부딪혔을 때 최대한 사회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수호하는 게 인권의 임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다수자의 다툼이 있으면 위협을 받는 쪽은 대체로 소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국가기관도 우리 들여다보면 국민의 권리가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민 다수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도 뭐냐? 국제기구들이 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각국이 설치할 때 정부 산하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권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파리 원칙이라 그래서 1992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의가 되고 93년에 유엔 총회를 통과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처음 생길 때요. 정부가 독립지역 지위를 주지 않으려고 해서 수많은 인권활동가들이 단식 투쟁하면서 만든 게 지금의 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권위원회에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을 가장 좁혀서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인권위원장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윤 정부의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넓게 인권은 최대한 넓게 보장하는 거지 우리가 좁혀서 보장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좁혀서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전두환을 5.18 기념관에 앉히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지적을 주시기도 했네요. 네. 자, 뒤에 저희가 그 오늘 처음으로 열린 검사탄핵 청문회 아이템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두 분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동반석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앉을 예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